자,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부터 한번 풀어보죠. 338페이지 펴시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손실을 계상한 후 차기의 시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입해야죠.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을 환입을 인식하고 매출 원가에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했기 때문에 다시 환입을 하면 빼줘야 되겠죠.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 1번 맞았습니다. 2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 회계 처리에 있어서 저가법은 취득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낮은 가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저가법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3번 재고자산 수량의 감소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재고자산 가격의 하락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틀렸습니다. 자, 3번이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말해 보실까요? 김은주님, 3번이 지금 틀렸는데요. 어떻게 틀린 건가요? 수량의 감소는 평가 손실이 아니고 감모 손실로. 그리고 재고자산 가격의 하락은 감모 손실이 아니고 평가 손실.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가격의 하락은 평가 손실이고 수량의 감소는 감모 손실인데 뒤바뀌었습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다음에 3번 주식회사 한공의 경영진은 자재관리 담당자가 재고자산을 횡령하였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재관리 담당자의 횡령에 의한 재고자산 손실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횡령 외의 원인에 의한 재고자산 손실은 없다고 가정한다. 이게 재고자산을 빼돌렸다 이거예요. 횡령. 그러면 감모 손실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장부를 가지고 기초에 5만 원이 있었는데 실사에 의한 기말은 8만 원이에요. 단기 매입이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5만 원과 매입한 30만 원을 더하면 35만 원이 판매 가능한 재고 금액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매출을 30만 원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익률이 30%, 그럼 원가율이 70%죠. 21만 원이 매출 원가입니다. 자, 보세요. 이 재고자산을 기초가 5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팔려고 매입을 3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판매 가능 금액이 3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1만 원은 매출 원가예요. 팔려 나갔어요. 그러면 재고가 14만 원의 재고가 있어야 돼요. 14만 원이. 그런데 실사를 해보니까 8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차이가 지금 얼마 납니까? 6만 원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횡령한 것은 6만 원이다. 재고자산 6만 원어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제가 지금 여기서 직접 계산했습니다만은 아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종이 백지에다가 재고자산이니까 여러분이 뭐 상품이라고, 제품이라고, 우리 TAT 2급에서는 이제 재고자산 하면 제품이라고 생각합시다. 제품이나 원재료. 기초. 여러분 차변에 적는 거죠. 자산의 기초는 항상 차변입니다. 기말은 대변이고. 자, 요 기말은 지금 우리가 실제 재고 주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 이게 실제로 반영될 거예요. 일단 장부로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은 매입이 아니니까 이거 원재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원재료. 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원재료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원재료 당긴 매입액이 30만 원입니다. 여러분 원재료 매입하면 원재료 비용 차변에 적죠. 그래서 지금 원재료 사용 가능 금액이 35만 원이에요. 35만 원. 자, 그런데 매출 이랬네. 그러면. 상품. 네, 상품이라고 해요. 지저분해졌어요. 네, 상품. 그래서 상품 기초가 5만 원이고 상품 매입액이 30만 원이면 판매 가능 금액이 35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출액이라는 건 여기 이익을 붙인 거잖아요. 거기에 이익률이 30%래요. 단기에. 그러면 이 중에 원가는 70%잖아요. 곱하기 70% 하면 그게 매출 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21만 원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매출 원가는 여기에 들어가죠. 21만 원. 그리고 여기에 장부상 재고 금액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장부상 재고가. 그래서 여기가 대변이 35만 원이 돼야 되므로 여기 재고는 14만 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까 우리가 장부상 재고는 14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재고 조사를 했더니 8만 원이다. 그러면 이걸 8만 원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이거 8만 원으로. 그래서 8만 원으로 재고 금액을 고칠 때 그러면 차액 나는 바로 6만 원을 뭘로 기록하느냐 이거예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횡령한 금액은 영업의 비용으로. 사변의 영업의 비용,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에는 상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4만 원과 8만 원의 차이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횡령한 거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말하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만 원이 답입니다. 4번이 답이다. 이해되셨죠?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2년도 2월 중 상품 취득 관련 자료입니다. 2월 말 현재 상품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요? 네, 상품의 취득 원가. 자, 2월 1일 날 1000개를 12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이죠. 거기에 운반비는 더해야 되죠. 만원 더해 주시고. 그런데 2월 9일 날 애누리를 받습니다. 5,000원은 또 빼야 됩니다. 애누리는 빼줘야죠. 또 2월 10일 날 돈을 갚을 때 할인을 받습니다. 또 만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같은 날 못쓰게 생겨가지고 반품을 3,000원어치 했습니다. 이것도 빼줍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운반비는 더해주시고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이 세 가지는 빼주시는 거예요. 이게 취득원가입니다. 자,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 21만 원 빼기 119만 2천원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2번 119만 2천원. 이해되시죠? 다음에 7번은요.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초 재고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재고 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따른 영향 비교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선의총후 이건가요? 선의총후. 자, 기말 재고액은 선의총후가 된다. 자, 여러분 기말 재고액이 크다는 것은 원가가 작다는 의미입니다. 네, 기말 재고 금액을 높게 평가하면은요, 매출 원가는 상대적으로 과거의 원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작아져요. 아니, 선입선출법이 과거의 원가죠. 네. 자, 그러니까 기말 재고 금액을 크게 잡으면
원가는 작아진다. 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선의 총우의 순서가 바로 이익이 많이 나는 순서거든요. 예, 1번은 맞은 거니까 답이 아니군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네요. 다음은 매출 원가를 보겠습니다. 자, 매출 원가는 재고 금액하고 반대예요. 매출 원가가 크다는 것은, 예, 지금 여기서는 선입선출법이 가장 작다는 거죠. 후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매출 원가가 크다는 것은 이익이 적게 난다는 거예요. 이익이 적게 난다. 그러니까 아까 기말재고액이 크다는 것은 이익이 크게 난다는 거니까, 예, 위에 거하고 1번과 반대 방향으로 돌았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았어요. 다음에 당기순이익. 이 당기순이익은 기말재고금액하고 방향이 같이 가면 돼요. 예, 재고금액을 높게 잡으면 이익이 커집니다. 그래서 선의 총우 방향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매출원가하고 방향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요거 틀렸습니다. 방향이 뒤집혀야 돼요. 잘못된 것은 3번이네요. 4번은 뭡니까? 법인세 비용. 법인세를 많이 낸다는 것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당기순이익, 기말재고액하고 같은 방향이 돼야 됩니다. 선의총우, 네, 부동호가 같은 방향이죠. 맞았습니다. 4번. 찾을 수 있죠.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매입 관련 자료입니다. 11월 25일에 8,000개의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11월에 판매한 상품의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11월 25일날 요 8,000개 팔은 거에 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입선출이니까 11월 25일날 8,000개를 어디서 팔을까요? 여기 4,000개 3일 거. 그 다음에 16일날에서 4,000개. 그게 원가예요. 자, 13일 거 4,000개는 4,000개 곱하기 400원 하면 원가가 나오죠? 예. 4, 4, 16에 동그라미가 셋, 넷, 5개. 160만 원이 되겠고, 그 밑에 16일 거 400개는요, 4,000개는요, 44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4,000개 곱하기 440원을 해서 두 개의 금액을 더하면 8,000개의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4,000개 곱하기 440원 해보세요. 176만원 나오네요. 176만원. 두 개를 더하시면 176만원하고 160만원을 더하시면 3,360만원 나오나요? 3,000이란다. 그냥 336만원. 1번에 답이 있네요. 336만원이다.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면 336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후입선출법도 매출원가를 계산합니다. 네. 11월 25일 날, 말이 안 돼. 후입선출. 11월 25일 날 후입선출법으로 팔 수가 없네. 날짜는 바꾸겠습니다. 날짜는 11월 25일 팔은 게 아니라 30일, 11월 30일 날 팔았다고 생각하시고, 후입선출법으로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예, 요렇게 문제를 냈어요. 자, 각자 계산하세요.
11월 30일 날 8,000개의 상품을 판매했는데요. 후입선출법으로 매출 원가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해 보세요. 선입선출법의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셨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네. 자, 그러면 얼마 나왔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양송이 씨 얼마 나왔습니까? 362만 5천 원. 네, 저도 그렇게 나왔네요. 네, 142만 원하고 22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하면 362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총평균법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이동평균법으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기에 362만 원은 답이 없지만 선입선출법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1월 상품 재고장이다. 총평균법을 사용할 경우 1월 말 현재 재고 자산은 얼마로 기록되느냐? 네. 아까는 매출원가를 물었는데 이번에는 재고 자산을 물어봤으니까 재고 수량에다가 평균 단가 곱하면 돼요. 총평균법이니까. 수량 담보도 없고 저가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 자산 금액을 계산하면은 평균법이니까 일단 평균 단가를 먼저 내봅시다. 월초 재고하고 15일 날 매입한 거하고 요 두 개가 평균 계산하는데 데이터로 사용되죠. 그러면은 100개를 100원에 샀으니까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500개를 130원에 사면 이게 얼마야? 65,000원이죠. 그러면 금액의 합계가 75,000원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뭐로 나눠요? 수량이 600개잖아요. 600개로 이걸 나눠서 평균을 구합니다. 75,000원이죠. 75,000원을 나누기 600개로 해보세요. 수량으로. 그러면 125원이 나오죠. 이 125원이 평균 단가예요. 이 평균 단가에다가 재고 자산을 구하라. 재고 수량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개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몇 개가 재고 남았냐를 따지면 돼요. 7일날 50개, 26일날 250개, 300개에다가 28일날 200개, 500개를 팔았습니다. 500개를 팔았기 때문에 재고는 100개가 남은 거죠. 그래서 125원 곱하기 100개 하면은 재고 금액이 되는 것이 평균법으로 재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2,500원이 되겠군요. 3번. 자, 평균법은 평균을 먼저 구하신다. 금액의 합계 나누기 수량 합계. 평균 단가를 먼저 다 구하신 다음에 거기에다 재고 수량을 곱하면 재고 금액이요. 매출 원가를 구하라 그러면은 500개를 곱하면 그게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500개가 매출된 거고
100개는 재고니까 500개 곱하면 매출원가, 100개를 곱하면 재고금액. 예. 재고자산이라는 건 재고금액을 말하는 거니까요. 다음에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입니다. 회사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당기 순이익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물가가 상승할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 가장 크게 나는 평가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유소영씨. 예. 선입선출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를 물어봤군요. 그러면 자, 매출이 지금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털어내 보겠습니다. 300개 우선 300개 이걸 먼저 털면은 여기 100개 없어지고요. 여기서 200개 없었는데 200개 남았지만 여기 200개가 팔렸죠.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500개를 그냥 털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지우면 남아있는 것은 여기 8월 5일 것만 남아있죠. 단가 1,500원. 답이 3번입니다.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는 1,500원짜리가 단가인 거죠. 요 100개가 재고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또 총평균법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투자자산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번 주식회사 한공은 22년 5월 7일에 서울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하고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했답니다. 22년 말 이 주식의 공정가치는 1,200원으로 200원 올라갔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3년 9월 30일에 이걸 1,300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 거래가 23년에 즉 처분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3년에 처분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이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자 23년에 우리가 뭘 했냐면은 매도가능증권을 1,300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도가능증권은요 손익에 영향을 미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최초에 얼마에 샀느냐, 주당 1,000원에 샀죠. 이것과 마지막에 얼마에 팔았느냐, 1,300원에 전량 팔았죠. 한 주당 300원씩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100주니까 3만원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딱 찾으면 중간에 평가한 거는 싹 빼버리면 됩니다. 매도하는 증권의 그 마지막에 처분할 때의 이익은요 중간에 평가한 것을 빼고 계산하면 맞게 돼 있어요. 3만원이 증가해요. 자, 그러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분계를 세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취득, 평가, 처분으로 나누어서 분계해서 3만원이 나와야 이게 확실하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2022년 5월 7일 날 취득 시 분계를 써보겠습니다. 차변 위로 올렸어.
대변에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매도 가능 기준권이 뭐예요? 자산입니다. 네, 취득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거래 2022년 12월 31일 결산일을 맞이해가지고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결산 수정분계라고 그러죠. 자, 결산 수정분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가격이 올랐어요. 한 주당 200원씩 올랐기 때문에 100주면은 2만원이 오르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2만원, 대변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이익 2만원. 자, 요거의 결합관계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2022년 12월 31일 매도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개정과목 차변의 매도가능 증권 대변이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의 결합관계를 이꽃님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자산 증가. 수익 발생이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수익 발생이라고 하면 이게 잘못 판단. 예. 여러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개정과목 두 개를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익하고 재평가 잉여금 잘 나오니까 시험에. 회계 시험에서 잘 다루어져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익, 손실과 이익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저기 재평가 잉여금. 이것은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은 개정과목 자체가 잉여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자본이라고 쉽게 인식이 됩니다. 개정과목 이름을 딱 보면. 그런데 이거 뭡니까?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개정과목 이름으로 보면은 꼭 수익 발생 같거든요. 수익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수익을 유보시켜놨다. 유보시켜놨다. 아직은 수익으로 안 본다는 거죠. 왜냐? 매도가능 증권은 이거 언제 팔지 몰라요. 그러면 유가증권이라는 가격이 항상 어느 한 패턴으로만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막 주식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의 수익으로 아직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산은 증가시키면서 대변의 수익 발생을 안 하고 이거는 자본으로 잡아놔요.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랬다가 23년도에 9월 30일 날 전부 처분시 전량 처분시 전량 처분시 회계 즉 분계 한번 써보겠습니다. 처분시 분계는 어떻게 될까? 현금을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수수료도 일체 없어요. 매입할 때 수수료도 없고 판매할 때 수수료도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죠. 자, 현금이 얼마가 들었냐면 한 주당 1,300원에 팔았지 않습니까? 100주 13만원이 들어오죠. 자, 대변에 뭘 팔았냐면 매도가능 증권을 팔은 거예요. 얼마짜리 팔았을까요? 12만원짜리 팔은 거죠. 예. 처음에 10만원에 샀지만 우리가 작년 결산 때 올해 결산 때 2만원으로 증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12만원짜리를 팔은 거예요. 우리 장부에는 지금 12만원으로 매도가능 증권이 잡혀 있습니다. 10만원짜리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아까는 제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따질 때 매도가능증권은 최초에 얼마에 사가지고 마지막에 얼마에 팔았는가 요것만 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답을 빨리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 회계 처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산 때 이미 자산을 증가시켜 놨기 때문에 자산의 이 매도가능증권의 잔고 금액은 이제 10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변에 12만 원을 자산 감소 시켜야 되죠. 예. 자, 그런데 이것만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요거.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것은 지금 이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 이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의 이익을 평가이익을 유보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팔아버렸으니까 없어져야죠. 아직 이제 자본이 아니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 주식을 오늘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본으로 유보시켜 놓으면 안 되죠. 그 자산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처분하는 날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차변에 기록해 가지고 털어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을 털어내듯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도 해당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는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없어지면 이렇게 되죠. 이 금액을 좀 판단하기 쉽게끔 맞춰주려고 했더니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비슷하게 이제 자릿수가 맞죠?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2만원은 뭐냐? 차변에 오니까 자본 감소예요. 자, 차변의 합계가 15만원이고 대변이 지금 12만원이죠. 3만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3만원이 나오죠. 3만원. 요 3만원이 바로 거래의 결합관계가 뭐예요? 처분 이익은 수익입니다. 평가 이익은 자본이지만 처분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건 수익 발생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2023년도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냐 했기 때문에 이것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수익 발생은. 그래서 이 분계를 가지고 회계 처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요 1번 문제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이 분계를 3번 써본다는 건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빨리 찾는데 답을 찾는 요령,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질문 가끔 하는데요. 그러면은 최초에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았는가 이렇게 계산하면 맞게 돼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요거 평가된 손실이나 이익은 나중에 처분할 때 다 거기에서 상쇄가 돼버려요. 처분할 때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답을 찾을 때는 중간에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한 손실이나 이익이 있는 것은 제껴놓고 최초에 구입한 것을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답은 찾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때는 매도가능 증권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이것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서 자본이 아니라 수익 발생으로 2022년도 수익으로 이미 2만 원을 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만약에 처분했다면은 여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3만 원이 아니라 만 원으로 기록됩니다. 전기에 2만 원 수익 잡았고 2023년도에는 만 원, 2만 원, 만 원으로 수익 인식 시점이 달라요. 그러나 매도가능 증권은 수익 인식 시점이 2023년도에 한꺼번에 3만 원으로 수익을 보는 거예요. 네. 수익의 인식 시점이 다르다. 이 분계를 이해를 해주세요. 정말로 매도가능 증권과 그 만기 보유 증권을 비교해 가지고 공부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교해 가지고. 자, 답은 당기순이익이 2023년도에 3만원 증가된다는 거 이유를 아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한 금액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네, 분계 문제 나왔네요. 이제 21년 8월 10일에 50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21년에 한 주당 공정가치를 9,0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22년 7월 1일 날 500주만 한 주당 6,000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처분시 분계 요거 물어본 거죠. 자, 500주 곱하기 6,000원 하면 6, 5, 30 300만원. 차변의 현금은 300만원 돼야 되죠. 자, 대변을 보겠습니다. 얼마짜리를 500주를 팔았느냐를 계산해 보면 21년 12월 31일에 한 주당 9,000원으로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장부 금액은 한 주당 9,000원으로 매도가능증권이 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50만원이 되거든요. 9,000원 곱하기 450만. 그래서 대변의 매도가능증권은 450이 돼야 돼요. 450. 네. 자, 다번에 450 있죠? 또 라번에도 450이 있죠? 네. 일단 가번, 나번은 틀렸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 450만원짜리를 처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이 평가한 것을 같이 정리해야 돼요. 7,000원에 사가지고 9,000원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한 주당 2,000원씩 평가 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전부 몇 주였어요? 몇 주 샀죠, 처음에? 네? 500주 샀나요? 네. 그러면 2,000원 곱하기 500주 하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을 100만원으로 인식했겠죠? 그래서 대변에 이것은 대변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을 정리할 때는 차변에다 정리해야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100만원이 와야 됩니다. 근데 라번이 왔죠? 자, 차변이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만 평가 손실로 인식하면 되겠네요. 처분 손실로. 라번이 맞은 겁니다. 라번. 이 분계가 맞아요. 차변에 현금 300 받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전기에 결산한 거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대변의 매도가능증권은 450인데 지금 차변이 50만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5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50만원인가 검증하는 방법 최초에 얼마에 샀는가를 봐서 7,000원에 샀구나. 얼마에 팔았지? 6,000원에 팔았구나. 1,000원 손해보고 팔았죠? 50주로 아니 500주로. 그러니까 500주 곱하기 1,000원은 50만원이죠. 50만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인식됐지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에서 50만 원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라번 맞았습니다. 답은 4번이다. 네.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유무형 자산 여기서부터 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